아, 영어 듣기를 쓰고 여기서 근데 켜놔가지고. 아, 아. 증폭 안 되지? 자, 일단 우리가 2단원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이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 실제로 원자를 이제 물리적으로는 쪼갤 수가 있잖아. 그래서 원자를 쪼개보면 뭐가 있어,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 주위에 전자가 있었지.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원자는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둘러싸면서 운동하고 있는 게 바로 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의 구조를 캐내려고 할 때는 밖에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당연히 입자 중에 뭘 먼저 찾았겠어? 바깥에 운동하고 있는 전자를 가장 먼저 찾았겠지. 왜냐면 우리 바깥에서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크기와 무관하게.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찾은 입자가 뭐냐면 바로 전자예요. 전자를 발견한 사람 이름에 동그라미 정도 쳐줘. 톰슨. 이 톰슨이 바로 전자를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냐면은 얘는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찾았어. 음극선 실험. 그럼 너희가 음극선이 무엇인지부터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정의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용어의 뜻에서 되게 기본적으로 딱 용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느낌이라는 거. 음극이라는 거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죠? 그치? 말 그대로 음극선이라는 거는 이게 유리로 된 진공관이 있어. 그리고 방전되었다라는 거는 안에 내부에 전기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방전의 반대가 아니라 충전이야. 우리 배터리 다 됐다. 배터리 방전됐다 하는 게 모든 에너지 다 없는 상태. 알겠어? 즉 전자라는 입자 이런 것도 한 개 더 없는 요런 진공 상태 방전관에 한쪽이 지금 마이너스 극이 있고 여기 한쪽에 또 플러스 극이 있죠.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어떤 음극선이 어떤 음극관이 있는데 이 음극관에다가 높은 전압을 걸었어. 그리고 우리 실제 전압을 걸면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전자는 어디에서 발생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지. 그치? 근데 예전에만 해도 그 존재를 알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의를 굉장히 늦게 내린 거였단 말이야. 이게 바로 그 전이야. 그래서 일단 전압을 걸었더니 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을 향해 어떤 빛을 내는 선이 나오더라라는 거지. 근데 플러스 극으로 이제 도달해서 멈춘 게 아니라 쭉 나아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극에서 음극선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선이니까 우리가 음극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겠지? 그 선이 방출되더라라는 거지. 근데 이 당시에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이 음극선이 뭐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했어. 왜? 당시에 우리 전자 이런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다. 전자기파다라고 하는 뭐 주장도 있었고 그 빛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주장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왔었단 말이야. 이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음극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추가적인 실험을 4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음극선의 성질해가지고 위에 3가지 나오는 것도 결국 실험 결과에 대한 거고 밑에 나오는 요 내용도 하나의 실험 결과에 대한 건데 일단 첫 번째 이 음극선이 지나는 경로 옆에다가 자석을 갖다 댄 거야. 근데 자석을 갖다 대었더니 어떻게 되더래? 휘어지더래. 자석을 가까이 했더니 휘어진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를 띠는 거냐면 자기력을 받았다라는 거거든. 자기력을 받았다. 자기력을 받은 이라는 결과인데 아무나 자기력을 막 받는 건 아니죠. 자석끼리 서로 받거나 또는 자석과 쇠붙이 간에 서로 받거나 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자기장 중등 과정에서 배웠을 때 또는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었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 또한 자기력이 작용해요. 자석으로부터 힘을 받아. 기억나? 그래서 자기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전하를 띈다라는 상황이야. 전하를 띈다. 그래서 난 자기력 잘 기억 안 나는데 하는 친구들은 그냥 자석을 갖다 댔을 때 휘어졌다라는 것은 전하를 띈다라는 거지.
근데 플러스 전환인지 마이너스 전환인지 알 수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 밑에 실험을 먼저 볼래요? 음극선 실험이라고 나오는 거 있지? 여기 실험 그림만 먼저 봐봐. 내가 이제 어떤 전하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음극관 주변에다가 지금 뭐를 걸어줬어? 전기장을 걸어준 거 보이죠? 전기장을 걸어줬다는 거는 이 내부의 마이너스극 플러스극하고 별개로 이 주변 필드에 전류가 흐르게끔 그러니까 전기장을 설치를 해준 거지. 이건 너희 앞으로 물리 이제 전기 파트 배우다 보면 전기장이라는 말 먼저 더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음극관 주변에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이렇게 흐르게끔 전기장을 설치해 준 거야. 그랬더니 지금 음극선이 어디로 휘었어 얘들아? 플러스극 아래쪽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플러스극 쪽으로 휘었다라고 해줘야 돼. 알겠지? 전기장의 플러스극 쪽으로 휘었다라는 거는 플러스극 쪽으로 무슨 힘을 받은 거냐? 인력을 받은 거야. 인력을 받았다는 건 이 음극선은 무슨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 띈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자기장을 걸었을 때는 전하를 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고 전기장을 걸어서 뭐를 확인한 거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얘는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거지. 알겠어? 이 실험을 뭘 했고 그에 따른 결과 해석이 뭐고 이거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성질들이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 위에 표의 가운데 실험 한번 보세요. 뭐 했어요? 물체를 놓아줬지? 물체를 놓았더니 뭐가 발생했대? 그림자가 발생한 거야. 우리 그림자 왜 발생해? 빛의 어떤 성질? 직진하는 성질 때문이지. 그러면 이 음극선 또한 어떤 성질이 있다?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지. 즉 그림자 발생은 직진하는 성질로 해석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이번에는 바람개비를 설치한 거야. 그랬더니 바람개비가 어떻게 되더래? 회전하더래. 얘들아, 바람개비가 회전할 수 있었던 거는 바람개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힘을 줘서 밀었기 때문인 거지. 충격량을 가한 거지. 맞아요? 근데 충격량을 가할 수 있으려면 물체가 뭐를 가져야 돼? 운동량. 즉,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일정한 속도 또는 뭐 어떤 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충돌을 했기 때문에 그 상대 물체에 충격력이라는 힘을 가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얘는 충격력을 받아서 회전하는 거지. 그러면 얘기는 뭐예요? 바람개비에 충돌한 이 음극선이 뭐를 가지고 있다? 질량. 알겠어? 즉 음극선은 질량을 가졌다는 건 우리 이제 입자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알갱이니까. 그래서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의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야. 하나하나 실험의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야. 음극선 실험 결과. 음극선이란 일단 무슨 전을 띄어? 마이너스 전을 띄고 있고요. 그리고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입자를 바로 뭐라고 한 거다? 전자. 그렇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마이너스 극의 어떤 금속판을 쓰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럼 어떤 원소건 이 입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자란 거겠지. 원자라면은. 그래서 원자 내부에는 공통적으로 일단 이런 입자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음전하를 띠고 질량을 가진 요 입자를 바로 뭐라고 하자? 전자라고 하자.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알겠어요? 자, 우리가 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찾기 전에 가장 먼저 원자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게 누구였냐면 톰슨이에요. 그 돌턴이에요. 뭔 톰슨이야? 돌턴이에요. 돌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다라고 원자를 표현했어. 그러면 돌턴은 우리가 원자를 이제 모형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안에 이런 입자 있어 없어? 없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돌턴이 이제 원자의 모형을 표현할 때는 너희도 여기 옆에 짜투리에 그려놔. 그냥 공 모형으로 표현을 한 거야. 공 모형.
자, 동그라미. 그냥 이렇게. 이게 원자다. 그래서 얘는 돌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모형으로 원자를 표현한 반면 이제 톰슨이 뭘 찾았어요? 전자 찾았죠. 근데 전자가 운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밝힌 게 없지. 그 존재에 대해서만 찾았지. 그래서 일단 전자가 박혀있다라는 모형을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사실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근데 음전을 할 때는 전자의 존재를 우리가 모형에 표현하려면 원자는 원래 뭘 띠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배경이 플러스를 띠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원래 플러스를 띠는 이런 원자의 배경은 원자는 플러스를 띈다 이거야. 거기에 마이너스 입자인 전자가 콕콕콕 박혀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즉 배경은 원래 플러스를 띠고 이 배경에 마이너스인 전자가 박혀있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얘는 박혀있다라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푸딩에 우리 알갱이 박혀있잖아. 그래서 푸딩 모형이라고 많이 해요. 또는 빵에 건포도 박힌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건포도 모형이라고 하기도 했어. 누구의 모형을? 톰슨의 전자 모형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서 가장 먼저 일단 전자를 찾았어. 그럼 중심에 있는 누굴 찾아야 될까 이제? 원자의 핵심인 원자핵을 찾으러 가는 게 두 번째 순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원자핵을 발견한 게 실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1911년에 전자보다는 더 나중에 발견한 거 보이시죠? 어떻게 실험을 했냐? 요것도 이제 우리는 실험 내용 그리고 과정 그리고 그 결과 해석 요거를 위주로 좀 봐주면 되는데, 자 일단 실험 이름이 뭐래요? 밑줄 한번 그어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거야.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산란이라는 거 알 낳는 거야? 아니지. 산란되었다라는 표현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빛. 빛이 산란된다. 빛이 뿌옇게. 우리 빛이 있으면 원래 투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빛이 굴절을 많이 하고 여기저기 튕겨다니다 보면 불투명하게 보여. 이거를 빛이 흩어졌다라는 의미로써 산란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산란됐다라는 의미는 흩어진 거야. 용어 어려우면 옆에 오른쪽 짜투리 아래 좀 보시면 돼요. 그럼 산란이라는 뜻 뭔지 나와 있어. 용어 정확히 하는 거 쌤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 자,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거다. 그럼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이유에는 뭐가 있겠어? 뭔가에 부딪혔으니까. 라는 거 우리 이제 유추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일단 주인공이 누구야? 알파 입자야. 그럼 적어도 알파 입자 먼저 알아야겠죠. 어딜 보시냐? 바로 오른쪽 짜투리 보세요. 바로 오른쪽으로 오면 돼. 자, 알파 입자라는 거는 바로 뭐야? 헬륨 원자 핵이야. 여기 He2+ 보이죠? 이온인 거. 이온이야. 헬륨 이온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헬륨 원자 핵이야. 원자 핵.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이 되는. 자, 그러면 얘는 원자 핵이니까 말 그대로 전자랑 분리된 상태지. 그지? 우리가 원자핵이라는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원자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알파 입자라 부른 거야. 알겠어? 언제 방출되니까? 방사성 붕괴할 때 방출되는 이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방출된 요 입자? 알파 입자라고 하자. 그리고 당시 전하는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알파 입자가 무슨 전하 띄는 건 알 수 있어. 플러스 전하 띄고 있는 입자라는 건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실험 내용을 보자. 일단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여기 내용부터 먼저 봐봐. 지금 알파 입자를 생성시키는 발생 장치가 놓여져 있지. 그리고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방사성 붕괴를 하면은 알파 입자가 쭉 이렇게 방출이 돼. 근데 앞에다가 지금 뭘 냅뒀냐면 아주 얇은 금박을 냅둔 거야. 금박. 우리 호일같이 얇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 주변을 뭘 설치했어? 스크린을 설치한 거지.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이 결과들이 어떻게 여기에 찍히는지를 본 거야. 그랬더니 어때? 이 진로들 지금 대부분 통과하는 게 제일 많죠? 굵기로 봤을 때.
그지? 그리고 일부가 굴절된 채로 옆에 이렇게 찍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주 크게 튕겨나간 게 지금 몇 개 또 여기 있는 거 보여요? 이 진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알파 입자 충돌함 그 에너지 때문에 빛을 되게 많이 내. 그래서 이 빛을 감지해서 점을 어디에 모여 있는지 본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 결과부터 보자. 실제 결과. 대부분이 뭐래? 대부분이 통과했대. 근데 금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자잖아. 그러면 예측을 봐봐. 예측을 어떻게 했냐면 톰슨의 원자 모양이 맞다면 어쨌든 내부는 전체가 플러스고 일부가 마이너스 박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때문에 밀어내는 힘을 받을 거지만 어차피 박혀 있는 전자들이 땡길 거니까 대부분 그냥 일자로 쭉쭉 나올 거다. 아주 살짝 휘는 건 있어도. 그지?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직진해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실제로도 대부분 직진하긴 했어. 대부분 직진할 수 있었다는 거는 내부에서 누군가랑 거의 충돌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미세하게라도 충돌을 많이는 안 했으니까 대부분이 일직선으로 나왔겠지. 우리가 봐봐. 쌤이 지금 여기 책상을 붙여놓긴 했지만 책상을 다 한 줄씩 띄워놨다고 생각을 해봐. 너희 학교처럼. 시험 볼 때처럼. 그리고 그 사이를 막 뛰어댕길 거야. 이렇게만 일자로 갈 거야. 근데 아무래도 얘네가 나와 있으면 나 팅 살짝 부딪혀서 나도 살짝 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누군가한테 부딪히면 아주 미세하게라도 나는 경로가 휠 수밖에 없어. 근데 휘어진 게 거의 없이 대부분 일자로 갔다는 건 내 경로가 어때? 나를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즉 비어있다는 거야. 원자 내부의 대부분이 뭐다? 빈 공간이다. 대부분이 직진했다라는 거는 빈 공간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데 일부는 살짝 휘었어. 일부가 살짝 휘었다는 건 나를 밀어낸 거지. 그지? 나를 밀어냈다는 거는 나랑 같은 전하야 아니면 반대 전하야? 같은 전하죠? 그럼 헬륨 이온이니까 아까 양이온이라 했잖아. 플러스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나를 살짝 밀어냈다는 거는 똑같이 플러스 전환을 띠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거는 살짝 휘는 정도는 이제 같은 전하로 밀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를 아예 튕겨낸 거는 나를 막 직진도 못하게 이렇게 세게 튕겨냈어. 그 경우는 어떤 경우야? 쌤이 그냥 의자를 밀친 경우면 의자도 휘고 나도 휘고겠지만 내가 이런 벽이랑 만났어. 그럼 쌤 직진해 못해. 못하고 튕겨나가지. 질량이 어때서? 너무 커서. 내가 아주 작은 가벼운 돌멩이를 만났어. 그러면 돌멩이 때문에 살짝 휘는 건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갈 수는 있어. 휘어도 앞으로 가기는 가. 근데 굉장히 무거운 울산바위 막 이런 걸 만났어. 그럼 내가 바위를 밀어? 아니지. 내가 튕겨나가지. 그 얘기는 나를 휘게 하는 플러스 전화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정면으로 딱 부딪혔더니 굉장히 크게 나를 밀어내더라는 거지. 뒤로. 그 얘기는 질량이 매우 어떻다? 가볍다, 크다? 크다. 알겠어? 그래서 이 플러스 전환을 띄고 있을 때, 즉 이거야. 어떤 입자가 있는데 내가 직진하다가 살짝 부딪혔을 때는 이렇게 휘면 돼. 근데 제대로 딱 부딪혔더니 얘가 가벼웠으면 충분히 밀어낼 수 있었을 건데 내가 그대로 빠꾸됐다. 이 얘기야. 그럼 내가 부딪혔던 요 입자는 플러스 전화 띄니까 나를 살짝 휘게 했고 나를 크게 튕겨냈다는 건 질량이 매우 어떻다? 크다. 그래서 이 원자 내부에 매우 좁은 공간에 플러스를 띄고 질량이 매우 크다의 반대가 뭐냐면 반대래. 같은 해석이 뭐냐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 왜? 내부가 완전 거의 비어있는데 내부가 거의 비어있고 아주 좁은 부분에 누군가가 질량이 매우 크대잖아. 그럼 거기에 질량이 몰빵돼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부분이 존재한다. 근데 이게 매우 좁은 공간이라고 우리가 딱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스크린에 찍힌 점의 개수를 보고 파악을 한 거야.
예를 들어 한 1억 개가 직진했고 그 중에 한 10개 정도가 휘었다면은 10개? 한 1000개 정도가 휘었다면 1개 정도가 튕겨 나간 거지. 그럼 우리 1억 개 플러스 1000개 플러스 1, 개를 총 쏜 건데 그 중에 1개라는 확률이니까 아주 좁은 미세한 부분이라는 거겠지? 그리고 1억 개가 직진했다는 건 그만큼 비어 있다는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비어 있고, 즉 결론, 대부분이 뭐다? 빈 공간이고 아주 좁은 부분에 플러스를 띄고 질량이 매우 큰 어떤 부분이 존재하고 그걸 핵심이라고 해서 이름을 뭐라 붙였다? 원자핵이라고 한다. 우리가 정확하게 중심에라고 붙일 수 있었던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스크린에 대해서 양쪽 대칭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면은 즉 봐봐. 이 원자에서 얘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었으면은 이 스크린에 찍힌 방면도 한쪽에 치우쳐져 있었겠지. 근데 지금 양쪽이 대칭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중심에 있었다는 거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러더퍼드가 결론을 내린 거야. 무슨 실험을 통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대부분은 뭐고? 빈 공간이고 중심에 부피가 매우 작다는 건 크기가 작다는 거지. 아주 좁은 공간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즉 아주 무겁고 플러스 전할 때는 어떤 입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이제 원자핵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다. 그럼 중심에 무언가가 있는 이런 식으로 모형이 바뀌었어야겠죠? 그래서 관통하는 그림을 보면 이런 식이라 보면 돼. 여기 위에 보시면 대부분 통과할 수 있었던 거는 비어있기 때문이었고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경로가 살짝 켰거나 아예 튕겨서 나가거나 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양을 바꿨어. 중심에 플러스에 있는 원자를 그려주고 그 주위에 전자를 그린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움직이고 있는 이란 포인트야. 왜 박혀있느냐 아니고 움직이고 있는 이란 내용을 추가했을까요? 멈춰 있었으면은 박혀 있었으면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 잡아 당기죠. 잡아 당기니까 쪼그라들어 버리죠. 쪼그라들면 여기 빈 공간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돌고 있어야만 쪼그라들지 않을 수가 있어. 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작용하냐면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야. 원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력이라는 건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라는 의미지. 우리가 곡선주로 막 우리 운동하면서 달리기 하다 보면은 휘어지는 경로일 때 몸이 바깥쪽으로 휘는 거 느끼잖아. 그게 바로 원심력이죠. 자, 원운동하는 물체는 이런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 돌고 있잖아. 얘한테서 지금 이 플러스 입자가 끌어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있어. 요 노랭이 힘은 정전기적 인력이야. 얘네를 극복해야 돼.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얘 그럼 바깥쪽으로 도는 힘 뭐 있다. 바깥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밖에 없어 이게. 이게 원심력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네 주변을 원운동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알겠어요? 즉 움직이고 있는 이라는 개념을 왜 집어넣었다? 빈 공간이라는 거 설명해야 되니까. 알겠니? 자, 다음 페이지. 아까 얘기했듯이 톰슨의 원자 모형에서도 대부분이 통과하고 휘어지는 건 설명할 수 있지만 뭐를 설명할 수 없었다? 튕겨 나오는 건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게 원자 모형이 바뀌게 된 거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톰슨하고 러더퍼드 위주로 알면 돼. 실제로 앞에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그들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지. 자, 러더퍼드는 분명히 1911년에 원자핵을 발견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원자핵은 결국 뭐랑 뭘로 구성돼 있지? 양성자와 중성자예요. 자, 근데 연도 봐봐. 이 양극선이 나중에 양성자거든? 자, 1886년이야. 원자핵보다 먼저 찾았어. 근데 우리 지금 얘네 뒤에 쩌리로 배우고 있죠? 왜냐? 자, 지금 여기 양성자의 발견이라고 해두고 밑에 써있듯이 양극선이라 써있는 이유. 골드슈타인이라는 이 과학자가
당시에 요 실험을 했는데 이게 뭔지를 몰랐어. 지가 해석을 못했어. 중요한 건 우리 실험하고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이 안 이루어졌던 거야. 그냥 미스터리로 끝난 거야. 그리고 먼 훗날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찾으면서 이제 걔도 과학 공부했으니까 이런 논문들 찾아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가 골트스타인이 양극선 발견했던 실험했다는 논문을 보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얘가 실험했던 요거 때문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면서 양성자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자. 일단 우리 음극관이랑 똑같아 생긴 건 진공방전관이죠. 근데 우리 톰슨은 진공 상태에서 실험했지만 얘는 지금 뭘 집어넣었어? 소량의 수소기체. 소량의 수소기체 넣고 방전을 시킨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방전시키면 원래 뭐 나왔어? 톰슨의 결과? 음극선 나왔지. 그러면 아무리 수소기체가 있었어도 당연히 음극선 나오겠지. 그치? 근데 음극선에 대해서는 몰랐고 이 당시엔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였어. 왜냐면 수소기체 때문에. 얘가 이제 뭐가 보였냐면은 이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 쪽으로 향하는 그런 어떤 입자의 흐름이 보인 거지. 자, 일단 요 실험은 어차피 아까 얘기했듯이 톰슨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극에서 전자가 나왔다라는 해석은 할 수 있죠, 이제. 그치? 자, 마이너스극에 전자 나왔고 그래서 플러스극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전자가. 그리고 수소기체들이 여기에 막 존재하고 있던 거야. 근데 아무리 전자라고 해도 이 가득 차 있는 수소를 소량 존재하고 있는 수소를 충돌하지 않고 그냥 지날 수 있겠어? 미세하게라도 충돌을 하겠죠. 자, 충돌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우리 어차피 수소기체, 수소 원자들이 결합한 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어쨌든 내부에 원자핵과 전자가 존재하고 있지. 너희 알까기 해봤어? 바둑알로? 알까기 할 때 내가 분명히 공격했지만 내 알도 죽었던 경우 있지. 밀어내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 나도 죽으면서 너 거도 알도 같이 죽이는 이런 느낌이야. 즉 걔네가 탕 부딪혔기 때문에 서로 탕 밀려난 거지. 탕후루가 생각나네 갑자기. 밀어내기가 된 거야. 즉 이 생각을 하면 돼 얘들아. 외부에 있던 전자가 수소 기체에 있는 이 수소 원자에 포함되어 있던 전자를 밀어내기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튕겨낸 거지. 치고 빠진 거야. 왜? 같은 전하니까 그게 되겠지. 밀어내기가. 알겠어? 그리고 원자핵은 애시당초 무겁기 때문에 밀어내기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볍디 가벼운 전자가 튕겨져 나간 거지. 그러면 이제 수소 기체였다가 뭘로 바뀔까? 전자가 빠지면 H 플러스니까 수소 이온이 되겠죠? 맞아요? 수소 이온이 돼버린 거야. 수소 이온이 돼버리니까 무슨 전하를 띠고 있어? 플러스 전하 띠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극으로 이동하려고 할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려고 하겠네? 자, 그 그림이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음극선이 수소와 충돌하여 생성된 H 플러스 수소 원자핵이 이제 인력을 받아서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데 요 흐름을 관찰을 한 거야, 골트슈타인이. 그럼 양극선에서 뭔가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 양극관에서, 그치? 그래서 양극선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음극선처럼 이름을 붙인 거야. 양극에서 뭐가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뭐가 뭔지를 몰랐던 거야. 톰슨의 경우는 음극선을 전자다라고 밝혔지. 골트슈타인은 밝혔다 못 밝혔다? 못 밝혔다. 그리고 이제 먼 훗날 여기 밑에 내려오시면 러더퍼드가 이 실험 논문을 다시 보면서 그때 그 양극선 그 흐름 입자 그게 바로 양성자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왜? 우리 수소 이온이 곧 양성자 한 개잖아. 아시죠? 자, 그래서 요거 이 수소 원자의 곧 요게 알갱이 하나니까 양성자고, 그래서 이 양극선이라고 골트슈타인이 명명했던 그것이 바로 양성자의 흐름이었다. 그래서 양성자의 발견은 우리가 이 그냥 화원 이론에서만 이렇게 보면 돼. 이게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어쨌든 양성자 찾은 것도 골트슈타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름만 이게 러더퍼드가 붙인 거지. 어쨌든 찾았던 거는 골트슈타인이 맞잖아. 그지? 그래서 요 내용은 이 역사에 대한 거는 학교쌤이 어떻게 해라 그거대로 해. 알겠지? 근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일반적으로 보통 러더퍼드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그만큼 안 중요해. 얘네만 단독으로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늦게 찾은 게 중성자야.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 늦게 찾았을까? 전화를 안 띄워. 전화를 안 띄니까 우리가 뭐 플러스 막 음극선, 양극선, 자기장 이런 실험이 잘 돼 안 돼? 안 됐던 거지. 그래서 가장 늦게 그 존재를 알게 된 거고 실제로 이거는 그냥 과학사 듣듯이 얘들아 편하게 한번 들어봐. 이 존재는 러더퍼드가 예측을 했어. 그러니까 러더퍼드가 되게 똑똑한 애야.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얘가 아까 무슨 실험했어? 알파 입자로 실험했잖아. 알파 입자 지가 실험할 때 그 전화량이 몇이었어? 2 플러스였지? 근데 이제 논문 보면서 뭐의 존재 알았다 했어? 양성자의 존재 알았다고 했지? 근데 양성자는 H 플러스거든. 전화량은 2배야. 근데 질량이 실제 몇 배야? 실제 4배거든. 왜? 요건 양성자 1개지만 얘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거든. 이상한 거야. 전화를 띄는 입자 때문에 질량이 나간 거였으면 질량도 똑같이 2배여야지. 왜 질량은 4배냐? 전화는 2배인데 아까 우리 원자핵이라는 거 전화 띄는 입자가 분명히 질량 크다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그럼 전화를 띄지 않는 질량을 차지하는 무언가가 있다. 중성인 무언가가 있다. 라고 하면서 예측을 하고 늙어서 죽었어. 그래서 같이 실험을 하던 제자인 체드윅이 실험을 이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할 때 우리가 금박을 썼던 이유는 금이 금속 중에서 가장 얇게 만들 수 있는 금속이라서 그래. 제일 얇게 만들 수 있어. 원자 한 2개 층 정도? 진짜 얇아. 그래서 우리 반도체 소자에도 금 많이 쓰는 거야. 되게 얇게 코팅하려고. 근데 이제 금은 헬륨이랑 질량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질량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일방적으로 튕겨냈겠지. 그럼 질량이 비슷한 어떤 금속을 가지고 박을 만들면은 결과가 달라질까? 라고 우리 베릴륨 알죠? 원자 번호 4번짜리? 원자 번호 4번짜리 베릴륨으로 금 대신에 교체해서 베릴륨 박으로 실험을 한 거야. 나머지 장치는 다 똑같아. 그랬더니 금으로 실험했을 때는 조금 실험이 다르게 나온 거야. 그때 바로 뭐가 방출됐냐?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가 튕겨서 나오는 걸 확인을 한 거지. 금일 때는 이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도 너무너무 많이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튕겨져 안 나온 거지. 비슷한 애들끼리 충돌했다 보니까 밀어내기가 된 거지. 즉 바둑알도 크기가 비슷하고 질량이 비슷하니까 밀어내기가 되지. 내가 바둑알로 바위를 밀어낼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고 보면 돼. 금은 약간 바위 같은 느낌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베릴륨은 흰알과 검정알 요 정도 느낌인 거지. 비슷했던 거야. 그래서 밀려나온 누군가를 이제 보게 되었고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다라고 해서 이름을 뭘로 붙였다? 중성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왜 눌린 거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 마지막 특히 골트슈타인이랑 체드윅 정도는 이해만 해. 어떻게 찾게 되었다 정도. 그래서 앞에 2개가 굉장히 중요한 실험인 거고 뒤에 2개는 그냥 과학사의 하나의 흐름 정도. 근데 내신에서는 또 혹시 모르니 그래도 기억은 해둬라. 알겠어? 자, 요 내용들 우리 개념하기 문제 빈칸 채워볼게. 쌤은 물을 좀 떠오고.
일어나 보자. 자,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실질적인 원자의 구조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내용은 그렇게 헤비하진 않고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지 약간 그 문제 같이 좀 풀어보고 이럴 거야. 여기 후딱 보고. 일단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보시면 중심에 뭐가 있어? 플러스 전하띠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띠는 전자가 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근데 우리 실제로는 얘네 원운동 아니기 때문에 원운동하고 있다라고 나오면 틀려요. 그냥 운동하고 있다라고만 하면 돼. 알겠지? 정지했지 않으니까 움직이니까 그냥 운동하고 있다 정도로만. 자, 그래서 실제 정전기적 인력 작용하지만 운동하기 때문에 쪼그라들지 않는다 했었고, 자,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는 뭐랑? 양성자랑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다시 한번 쪼갤 수가 있다. 크기를 봤더니 원자의 지름은 대략 0.1나노미터, 즉 마이너스 10승 미터 정도야. 그래서 우리가 요 원자의 크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을 또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 1옴스트롱이라고 얘기를 해. 라지 A에다가 이게 동그라미 점. 그러니까 동그라미 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 이게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뜻하는 원자의 반지름 단위야. 원자의 크기 단위. 반지름은 아니고 크기 단위. 자, 그리고 원자핵의 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5승에서 마이너스 14승 정도, 즉 원자의 크기의 대략 10만 분의 1에서 만 분의 1 정도지.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야구장의 개미 한 마리 수준인 거야.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작다는 거지. 그 나머지 공간은 다 어떠니까? 비어 있는 거고. 그래서 원자의 크기에 비해 매우 작다. 그래서 우리 원자 한계를 뭐 야구장, 축구장이라고 한다면 뭐 축구장의 구슬 하나 정도로도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 거겠고. 근데 전자는 더 작아. 전자는 원자핵의 한 10만 분의 1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쌤이 야구장의 개미 한 마리 정도라고 했지. 그 개미의 세포 하나 정도가 전자야.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지. 그래서 대부분 비어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자, 성질. 일단 전하량.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의 크기가 서로 어때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죠. 실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야. 그래서 1몰의 전하량이 6.25 곱하기 10의 18승이 되게끔 맞춰져 있는 이런 숫자예요. 알겠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얘가 플러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 자, 질량도 봐봐, 상대적으로. 원자핵,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똑같지. 미세하게 중성자가 더 무겁긴 한데 거의 똑같아요. 반면에 거의 1840분의 1 정도로 가볍죠. 즉, 내 몸에 피가 없이 뼈랑 살만 있다면 뼈가 양성자, 살이 중성자, 털이 전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털 아무리 뽑는다 해도 내 체중에 변화 생겨? 안 생기잖아. 근데 뼈나 살은 영향 끼치지?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원자 번호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거지. 우리 주기율표 만들 때. 자, 원자 번호는 바로 뭐의 개수야? 양성자의 개수야. 근데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면 양성자의 개수랑 뭐랑 전자의 개수도 똑같지? 근데 그냥 전자수가 아니라 원자의 전자수라고 하는 이유는 이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원자의 전자수라고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생소하게 나오는 게 바로 질량수. 우리가 1단원에서 이미 배웠죠? 쌤이 질량수 어떻게 표현했었지? 질량을 결정하는 입자의 개수라 했지? 바로 뭐의 개수랑 뭐의 개수 더한 거야?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 더한 거야. 왜냐면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전자보다 크니까 그들이 몇 개냐가 질량에 영향 끼치지? 그래서 그들의 개수가 실제 질량수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질량수가 클수록 무겁다, 원자량 크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 원자의 경우는 원자 번호 1번인데 양성자가 1개, 중성자는 0개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량수는 1이에요. 근데 헬륨의 경우는 원자 번호 2번이자 중성자도 2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질량수가 4예요. 근데 100% 모든 헬륨이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수소가 다 양성자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 개념을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게 될 거야. 바로 여기 동위원소라는 거. 일단 원자의 표시 먼저 해보자. 우리가 임의의 원소 기호 써주시면
왼쪽 위에 뭐를 써? 질량수. 왼쪽 아래가 뭐? 원자 번호. 오른쪽 아래는 뭐 쓰는 거야? 개수. 뭐 H2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에는 뭐 쓰는 거야? 전하량. 그치? 이온일 때 전하량. 그래서 우리는 일단 원자 번호와 질량수다. 그럼 우리가 질량수 23인데 원자 번호 11이야. 그러면 중성자의 개수 알 수 있겠지? 빼주면 몇십 개? 12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 나트륨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무조건 항상 같은 거는 아니야. 알겠어? 근데 요건 있어. 일반적으로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와 같거나 커요. 일반적으로. 알겠지? 이 일반적으로라는 거는 뭐 때문이냐면은 누가 제외냐면은 수소와 원자 번호 3 이상. 일반적으로는 원자 번호 3 이상. 그래봤자 1, 2. 수소 헬륨이야. 수소 헬륨에서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겠지. 왜냐면 수소는 중성자 없이 양성자만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잖아. 일반적인 수소가 다. 그죠? 그래서 예외의 경우가 뭐냐면은 질량수 1짜리 수소. 얘는 중성자 없으니까. 그치? 그리고 질량수 3짜리 헬륨이 있어요. 질량수 3짜리 헬륨이라는 거는 중성자가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잖아. 양성자 2개인데 중성자 1개잖아. 그럼 개수가 같거나 많다라는 게 성립 안 하지. 얘네 때문에 항상 이렇다라는 생각을 버려. 근데 대부분이 이러니까 이거 문제 풀 때 유용하게 될 거야. 알겠어? 그리고 전자의 개수는 무조건 이온이 아닌 이상 양성자랑 똑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래 헬륨은 질량수가 4라고 했는데 쌤이 방금 예외에서 말해줬듯이 3짜리가 있죠. 양성자의 개수는 원자 번호기 때문에 절대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쌤이 얘기했던 뼈. 근데 우리가 살이라는 건 붙일 수도 뺄 수도 있잖아. 즉 중성자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나오는 게 지금 뭐냐면 동위원소라는 개념. 동위원소에서 동위가 동일한 위치란 뜻이야. 어디에서? 주기율표에서. 주기율표에서 동일한 위치라는 거는 뭐가 똑같아? 원자 번호. 원자 번호가 동일하다는 건 원소의 종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거지. 원소의 종류 똑같은 거야. 즉 원자 번호는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동일하지. 근데 뭐가 다른 거다?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 불러. 우리가 자연계에 제일 많이 존재하는 수소는 양성자만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수소야. 얘가 99.9885% 정도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중수소라고 해서 중성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수소가 있어요. 질량수 2짜리. 얘는 반올림에서 0.0115 정도야. 이거 다 근사치야. 합해서 100 되게. 근데 아주 극하게 레어하게 정말 1조개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삼중수소라고 해서 질량수가 3인 수소가 있어. 중성자가 몇 개라서? 2개라서. 그럼 원자번호 1번 양성수 1개니까 전자수 바뀌어 안 바뀌어? 전자의 개수. 안 바뀌죠. 전자가 1개인 건 모두 동일하죠. 그러면 화학 반응도 똑같이 하겠지. 그 얘기는 화학적 성질은 절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왜냐면 결국은 전자수, 양성자수 같기 때문이다. 특히나 전자수. 절대 안 바뀌거든. 근데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잖아. 중성자는 뭐만 차지해? 질량. 그러면 질량수 달라지니까 밀도라든지 이 밀도 때문에 실제 더 묵직할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져요. 그럼 미세하게 녹는 점, 끓는 점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같은 성질들은 화학 반응이야? 아니죠. 물리적 성질이죠. 그래서 동위원소들은 뭐가 다르다?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소의 경우도 우리가 원래 하이드로젠 해가지고 H로 써. 근데 우리 두 개라고 하면 보통 다이 또는 더블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D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중수소한테. 그리고 세 개면 트라이죠. 그래서 삼중수소를 T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물은 원래 뭐야, 물? H2O거든? 근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썼던 물이 뭐냐면 중수라고 있었어. 기억나? 너희 통합과학 맨 뒤쪽에 나오는 내용이야. 원자력 발전소에서 냉각제로 쓰는 물이 이 중수예요. 가벼운 물 말고 조금 더 무거운 물 써서 무거울중 써가지고 중수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도 쓰냐면 D2O라고 쓰기도 해요. 더 무겁잖아. H 대신 D라서. 그래서 실제 얘를 경수라 부르거든. 일반적인 물이 가벼울 경 써서 경수야. 가벼울 경의 물수. 좀 무거운 물은 H 대신에 D가 온 거. 무거울 중 써서 중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어? 그러면 이제 분자량도 어떻게 될까? 원자량이 바뀌잖아. 질량수가 달라지면 당연히 원자량도 달라져요. 왜냐면 얘는 질량수가 1이었고 얘는 2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2배 무거운 거야. 그럼 얘 원자량이 2가 되는 거야. 얘 원자량 3이 되고. 그럼 얘들아, 우리 수소가 질량수가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어. 그럼 원자량이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으면 평균이 2잖아. 근데 우리 2로 써요? 아니죠. 1로 쓰죠. 왜? 누가 많으니까. 일자리가 많으니까. 알겠어? 탄소의 경우도 동위원소가 있어. 봐봐. 우리 일반적으로 12탄소잖아. 얘가 98.93%인데 일부 한 1% 정도가 13탄소야. 방사성 띠고 있어. 근데 우리 12라고 쓰죠. 그지? 근데 이거 무시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우리 실제로 12.000이라고 정확히는 안 쓰고 원자를 쓸 때 12.01 정도라고 쓰기는 해. 자, 산소도 16짜리, 17짜리, 18짜리 다 있어. 근데 우리가 16이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는 얘가 원사이드하게 많아서 근사값으로 다 똑같아. 염소의 경우는 조금 존재비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35짜리가 대략 75%, 37짜리가 대략 25%에서 우리는 몇으로 실제 원자량을 쓰고 있냐면 35.5라고 쓰고 있어. 그 이유를 밑에서 얘기해 줄게요. 바로 평균 원자량. 우리가 쓰고 있는 값은 바로 요거야.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량은 질량수의 기준은 물론 탄소로 잡았지만 우리는 뭐를 무시할 수 없어? 동위원소 무시할 수 없어. 뭐를 고려했다? 존재 비율을 고려한 거야. 얘들아, 우리가 시험을 봤어. 100점을 4개를 맞고 90점을 1개를 맞았어. 그럼 난 100점과 90점 맞았으니까 내 평균 95야? 아니잖아. 우리 어떻게 평균 계산해? 100짜리가 얼만큼? 4개. 그지? 90짜리가 얼만큼? 1개. 한 거를 전체로 나누잖아. 즉 존재 비율을 고려해준다 이 얘기인 거야. 5개 중에 4개, 5개 중에 1개. 그렇다면 동위원소도 전체 100% 중에 대략 35짜리가 75.76%, 대략 37짜리가 100% 중에 24.26, 24.24.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한 거다? 더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근사값이 대략 몇이 나왔어? 35.5가 나온 거지.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원자량들은 다 이런 존재 비율을 고려한 거다. 알겠어? 자, 그래서 실제 여기 써 있는 것들 얘가 14로 딱 나눠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럼 정확하게 14.007을 가진 질소 있잖아. 있겠어? 없겠지? 이거 계산한 근사값이니까. 알겠어요? 여기 챕터에서는 지금 탐구자료로 창에 나오는 이런 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기본적으로. 뭐냐? ABCD가 원자이거나 이온이래. 양성역수가 일단 8개씩으로 똑같은 게 A, B, C죠? 자, 그리고 전자수를 가봐. A랑 B는 전자수도 8개로 동일해. 그리고 뭐만 달라? 중성자수만 다르지. 그럼 A와 B는 무슨 관계일까? 이런 걸 바로 동위원소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C를 보세요.
C는 A랑 중성자수도 같아요. 대신에 전자수만 달라. C는 동위원소가 아니라 뭐였던 거야? 이온. 알겠어? 그리고 이제 D는 아예 그냥 다른 원소.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제 C가 D랑 등전자 이온이다. 같을 등자 써서. 전자수와 같은 이온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이거 나중에 표현할 때 다시 얘기해 줄게. 그러면 이 내용 개념하기 문제를 일단 채워보고 동위원소 문제를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이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건 비례 배분한다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어요.
현진이 다 했으면 대표 자료 분석 미리 해도 돼. 다 됐어, 재빈아? 얘들아 일단 여기 답부터 불러줄게. 개념 확인 문제. 자, 1번, 맨 처음에 핵심 체크. 맨 위에 양성자, 순서대로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 그래서 4번에 마이너스 1, 5번에 0, 6번에 중성자, 7번에 전자, 8번에 양성자 수, 9번에 중성자 수, 10번에 B, 11번도 B, 중성자 수는 A 빼기 B, 13번은 동위원소. 그 다음 밑에 문제 1번 OOXX, 2번에 가는 0, 나는 1, 다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번에 디귿 리을, 4번에 기억은 11, 니은은 12, 디귿은 10. 이온인 거 주의해. 10이야 10. 자, 5번에 1번은 A, B, 2번에 B와 C, 3번에 D 플러스 전화, 6번에 11.5. 자, 그리고 대표 자료 분석 1번은 너희가 어쨌든 보고 채우는 거고 2번을 좀 쌤이랑 같이 봐보자.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뭐야? 뭐야? 왜 꺼졌어? 자, 2번이 지금 이제 표 문제 나오면서 원자 또는 이온 이런 거 채우는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일단 밑에 OX까지가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이거 어떻게 채우는지 정도야. 일단 양성자 수 11개인데 이온이니까 10개인 거 확인했고 얘는 전자가 10개야. 근데 2개를 얻어서 10개니까 원래 전자 몇 개야? 8개. 따라서 양성자 수도 8개.
자, 그리고 W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양성자수 똑같이 그대로 전자수 7. X의 경우도 이온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7. 그래서 일단 이 전자수가 똑같고 양성자수 똑같은데 질량수가 다르다는 건 뭐 때문이야? 중성자수 때문이겠지. 그래서 중성자수가 W가 7개라면 X는 8개. 그래서 둘은 서로 무슨 관계? 동위원소. 그리고 Y는 양성자 11개, 그럼 중성자 12개. Z는 중성자 8개. 자, 그래서 더 이상 동위원소 관계인 건 W와 X 말고는 있어 없어? 없고요. 그다음에 A랑 B 채워주면 되겠고. 밑에 OX 유형들이야. 요 내용들 가지고 이제 원자 번호 가장 큰 거는 누구겠어? 양성자수 제일 많은 Y가 맞겠죠? 그 다음에 X와 Z의 중성자 순서로 같다. 8개로 동일하죠? 자, W와 X 원자 번호 7번으로 동일하고요. 동위원소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도 동일하죠. 자, 질량수 제일 큰 게 Y이기 때문에 원자량 제일 큰 거 Y 맞고요. 전자의 개수야. 얘들아 이온 아니고 Y와 Z다. 그럼 당연히 원자 번호가 더 큰 Y가 전자수가 더 많겠지. 얘도 동그라미다. 7번. 그럼 중성자수 제일 큰 거 아까 누구였지? 12개인 Y였죠? 7번에 X. 8번. 원자 표시 방법. 질량수 14기 때문에 위에 21 썼으니까 틀렸지? 또 X. 9번. WZ와 XZ. W와 X는 서로 동위원소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 어때? 같죠?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대표적인 동위원소가 바로 염소야. 염소 35와 37. 임의의 원소 X라고 나와도 35와 37 있으면 너희가 이거 염소네? 3대 1이네? 이렇게 빠르게 가도 괜찮아. 실제로 수능에선 그렇게도 많이 풀어요. 근데 내신에서는 예쁘게 3대 1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질량수 A짜리 동위원소가 있고요. 질량수 B짜리 동위원소가 있잖아. 얘가 만약에 X만큼 있어, 비율이. 우리 100%로 안 하고 비율 전체 100을 1로 볼 거야. 그러면 X는 0. 몇이 되겠지? 소수점? 얘가 만약에 X만큼 있으면 얘가 얼마큼 있는 거야? 1-X만큼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평균값은 어떻게 하면 돼? AX 플러스 B의 1-X.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 주는 거는 기본적인 평균 원자량 찾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평균 원자량 계산하라라는 문제는 너무 쩔이죠. 너무 쉽죠. 나오겠어요? 그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꼭 요걸 만들어. 이건 평균 원자량이야. 이걸 만들어. X2. 분자. 평균 분자량. 아니 분자량 B. 미안. 평균을 하고 분자량 B. 자, 일단 요거 두 개 만나면 몇 A야? 2A죠? 이렇게 두 개 만나면 A, B죠? 이거 두 개 만나면 2B죠? 자, 요거는 너희가 적어놓으면 편해. 일단 전체가 1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 두 개가 만날 확률은 X 곱하기 X죠. 그래서 X제곱이야. 가운데 비워놔봐. 요거 두 개 만날 확률은 그러면 1-X의 제곱이 되겠죠? 맞니? 자, 요 놈과 요 놈이 만날 확률은 몇이야? X 곱하기 1-X죠. 근데 우린 A, B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죠.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이거야. 서로 경우에 쓸 때.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줘야겠네. 따라서 가운데 A, B는 2 곱하기 X의 1-X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자신이 그대로 즉 A와 A가 만날 확률은 자기의 확률의 제곱. B와 B가 만날 확률은 B가 만나서 분자를 만들 확률은 자기 확률의 제곱. 서로 크로스로 만날 확률은 두 개의 확률을 곱해서
곱하기 2를 해라. 그래서 크게 우리가 분자랑 예시가 두 개가 있어. 제일 흔한 유형이 첫 번째가 1대 2대 1이야. 분자량 비가. 분자량 비가 1대 2대 1이라는 거는 원자량 비가 몇 대 몇에서 시작했을까요? 1대 1에서 시작한 거야. 1대 1에서. 그래서 1을 제곱하면 1, 1을 제곱하면 1, 1끼리 곱해서 곱하기 2. 그러니까 서로 반반 있다 이 얘기야. 알겠어? 자, 그리고 1대 6, 그치? 1대 6대 9 또는 9대 6대 1. 순서는 상관없어. 선생님 9를 먼저 쓸게. 가장 또 흔하게 나오는 두 번째 유형 9대 6대 1. 자, 얘는 9라는 건 그럼 뭐를 제곱한 거야? 3. 1이라는 건 뭘 제곱한 거야? 1. 즉 3대 1의 존재비를 가지는 동위 원소의 경우 3과 1을 곱해서 크로스 해서 곱하기 2 하면 6 나오잖아. 즉 3대 1의 존재비인 어떤 동위 원소의 원자량을 비교해서 그들로 X2라는 분자량을 만들었을 때 그 분자량의 비율은 9대 6대 1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들은 3대 1이요. 이렇게 바로 가다는 거야. 알겠어? 1대 1대 2대 1이면 그럼 바로 1대 1로 갈 수 있겠지. 그럼 응용해서 뭐 25대 뭐 나올까? 10대 1 하면은 우리 무조건 끝만 루트 씌워버리면 돼. 이거 5대 1짜리구나. 그치? 여기가 만약에 25대 X대 1이래요. X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이거 끝에를 보고 5대 1이었잖아. 그럼 5대 1에서 5 곱하기 1 곱하기 2 해주니까 X는 몇인 거야? 10.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 이거야. 안 적어놔도 되겠어? 머릿속에 넣었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토대로 일단 볼 건데 자, 일단 35와 37짜리가 3대 1로 있어요. 평균 원자량을 구해라. 이거 결국 내분 이용해도 되는 거거든. 내분. 35짜리가 그만큼 비중이 더 큰 거야. 더 치우쳤어, 그쪽으로. 그리고 37짜리가 비중이 더 작은 거. 어쨌든 요거는 계산을 때리면 우리가 식만 써주자. 전체 4 중에 4분의 3이라고 봐도 되겠지? 37짜리가 4분의 1에서 계산하면 35.5예요. 여기 2번 이거를 보라 이거야 이제. CL2 만들 때. CL2를 만들 때 일단 분자량 35짜리 두 개 만나면 70. 35와 37이 만나면 72. 37과 37이 만나면 74.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존재 비율 어렵게 가지 말라 이거야 얘들아. 어렵게 가지 마시고 35짜리가 몇이야? 3이지? 그럼 얘는 결국은 확률이 4분의 3짜리가 두 개 만나는 거야. 이건 굳이 안 써도 4분의 3짜리 이렇게는 결국은 얘는 16분의 9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 자, 3, 5와 3, 7이 만날 확률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인데 3, 7과 3, 5도 되니까 곱하기 뭐 해준 거야? 2. 그 16분의 6이 된 거지. 그럼 3, 7짜리끼리 만나려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잖아. 16분의 1이지. 그래서 9대 6대 1 나오는 거예요. 이유 알겠어? 왜 이거 내가 분수까지 써준 줄 알겠지? 여기 됐으면 밑에 OX만 해봐. OX하고 다 불러줄게. 다섯 문항.
자, 5x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x, 3번도 x, 4번은 5, 5번도 5. 4번, 염소 분자 1몰이죠. 근데 여기에 원자량을 딱히 줬어요? 질량수를? 안 줬지. 자, 그러면 우린 이 또한 확률로 가야 돼. 평균 개수인 거야. 평균 개수. 그러면 일단 여기에 3, 5짜리 CL2였다면은 중성자가 몇 개 있는 거야? 36개 있죠. 그럼 36개 있는 케이스가 전체 16분의 9 플러스. 그럼 3, 5와 3, 7이 만났을 때는 몇 개야? 38개지. 38개일 확률은 16분의 6. 그리고 3, 7짜리는 중성자 40개죠. 그치? 그러면 중성자가 40개일 확률은 16분의 1. 요거 찾아주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개수라고 함으로써 진짜 카운터 같은데 개수도 확률로 표현한 거야. 확률이 이미 내포된 경우인 거야. 알겠죠? 5번은 수소 원자가 1 또는 2잖아. HCl 분자의 종류죠. 우리 CL은 몇 가지야? 2가지. 수소도 2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자, 요것도 이제 3, 5, 3, 7에 대한 문제인데 혼합기체야, 얘들아. 혼합기체 푸는 방법만 좀 너희한테 익혀주고 그래서 마무리할게. 일단 가는 3,5CL과 3,7CL 두 개가 섞여 있죠. 합쳐서 1몰이야. 나는 그냥 단일로 1몰이고요. 자, 보세요. 35CL 원자의 양이 가에서가 나에서의 2분의 3배래. 얘들아, 쌤 보면서 칠판 봐봐. 여기 35CL과 37CL이 합쳐서 1몰이잖아. 그러니까 분자가 1몰이면 이 원자도 각각 몇 몰인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 나에서 35CL 몇 개 있는 거야? 1몰. 37CL도 1몰. 근데 나에서의 몇 배 있대? 2분의 3배 있대. 즉 여기 35CL2에서 CL 원자가 몇 개 있는 거야? 2분의 3몰이 있는 거야. 원자가 2분의 3몰 있는 거면 분자는 몇 몰일까? 2개 묶어서 하나니까. 그치, 4분의 3몰. 즉 얘 원자가 35CL 원자가 2분의 3몰인 거니까 요 분자는 4분의 3몰 있다. 여기 현재는 이해돼? 그래야 CL2 곱하니까. 재승이 알겠지? 재빈이? 자, 그리고 합쳐서 1몰이 됐으니까 그럼 37CL2는 나머지 몇 몰인 거야? 4분의 1몰까지 정리되나요? 그럼 다 된 거야. 가에서 각각 4분의 3몰, 4분의 1몰.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어? 이걸 막 미지수 잡고 x가 몇이고 이런 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준을 잡아서 그걸로 맞추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들의 질량비는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가의 질량 어떻게 구하면 돼? 3, 5짜리가 몇 분의 몇? 3, 5짜리 곱하기 2 하면 70짜리. 그치? 그치? 70짜리가 4분의 3이 있고 74짜리가 몇이야? 4분의 1이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이들의 질량이 될 거야. 나는 그냥 그대로 2개 더해서 72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71대 72 이렇게 계산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가랑 나를 비교했을 때 얘는 가벼운 거 반, 무거운 거 반이지. 근데 얘는 가벼운 게 많아, 무거운 게 많아? 가벼운 게 많지? 그럼 중성자는 누가 더 많을까? 당연히 나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질량수도 크게 나온 거지. 하지만 들의 양성자 수는 절대 다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OX 1번에 X가 되겠지? 양성자 수는 같아요. 가에서 CL2 37짜리 분의 35짜리는 4분의 1몰 분의 4분의 3몰이니까 당연히 1보다 크죠? 3이죠? 2번은 동그라미. 자, 37 원자수. 얘들아, 나에서 37 원자 몇 개였어? 1몰 개였지? 가에서는 4분의 1몰 곱하기 2하면 2분의 1몰이죠? 그러면 2분의 1배가 되는 거니까 3번도 X겠지? 가가 나의 2배다. 이런 거 너희 많이 틀리니까 조심해. 중성자의 양은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이 같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다르니까 질량이 다른 거다.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거는 계산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X 아니면 너희 기니디 보기로 나왔다면은 땡 하고 그냥 넘기는 거야. 실제 개수 찾아서 비교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유형이. 자, 그러면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숙제가 되겠고 기출픽 꺼내봐. 기출픽은 반드시 숙제 이제 밀리지 않게 다 해오셔야 돼요. 우리 이제 숙제 안 해오면은 페널티를 부여해서 벌금을 내라 할까? 그러면 해올까? 제일 예민한 부분이다, 그치? 5강하고 6강까지 원자 구조. 알겠지? 5, 6강 34부터 45까지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